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VIP 경로서를 전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지금 이 시각까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조사가 10시간째 이어지고 있네요.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전 9시 40분쯤 출석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사령관은 윗선의 연락을 받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대통령 경로 발언을 전한 적 있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사령관이 핵심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사가 길어지겠죠?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가 모두 200쪽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도 최상병 수사를 지휘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로서도 김 사령관을 윗선 수사로 이어갈 핵심 고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국방부 장차관과 수차례 연락한 통화 내역이 확인됐고요. 해병대 수사단 기록이 경찰로 넘어가던 날에는 당시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2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사령관은 점심과 저녁 모두 청사 안에서 먹고 변호인 도움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등을 불러 윗선 개입 의혹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껏 VIP 경로서를 비롯한 외압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조사에서도 그대로 입장을 고수했을지 주목되는데요. 외압 의혹을 둘러싼 그간의 해명과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정황들을 홍익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수사단 조사 결과를 두고 불거진 외압 의혹. 보고를 받고 서류에 서명까지 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사건 이첩을 돌연 보류하라고 지시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이 같은 지시가 사실상 수사 결과에 대한 축소 지시이자 윗선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계환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의 외압은 없었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에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그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비롯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해온 건데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사령관 수첩 속 메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관리관부터 어떤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 이어 그 아래에 파랗게 지워진 글씨가 보입니다.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내일이라는 문장이라고 박 대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메모를 적은 건 맞지만 자신의 생각인지 박 대령의 말을 옮긴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이 자신이 책임질 테니 사건을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 넘기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이면서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외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관한테 최종 결심을 자기도 통보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일부러 그걸 지운 거죠.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총선 직후 장병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는 내용이 담긴 지휘 서신을 보내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은 다음 주 초 정부로 이송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민의를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셈이 아니라면 당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십시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핵심 피의자 소환에만 8달이 걸렸다며 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몰이로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기 위한 정치 특검이라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거대 야당의 독선과 오만함이 총선 민의가 될 수는 없다며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1대 남은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안철수 의원은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관련 고발인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고발 5달 만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데 국민의힘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엄호했고 민주당은 특검법 방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5달 만입니다. 소환 날짜는 조율 중입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는 오는 9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이유는 물론 300만 원이라고 했던 가방의 진품 여부까지 파악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총선 이후 검찰이 전담 검사까지 추가하며 고발인 조사에 본격 나선 데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던 거라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야당은 수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거 없더라는 결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자의 배우자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았다면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한 건데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3층 규모의 생활용품 매장입니다. 매장 출입문에는 오늘 하루 쉰다는 안내문이 써붙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갑자기 옆에 있던 30대 여성을 붙잡은 뒤 흉기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매장에서 팔던 걸 집어들어 범행에 사용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동안 대화를 시도하는 등 대치하다가 30분 만에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여자 한 분 나오고 그다음에 인질했던 사람이 깝치고 나오고 그러고 끝난 거죠. 붙잡혔던 여성은 손가락에 베인 상태로 구출됐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피해 여성이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 위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남 순천시의 한 교도소 내부 장갑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쏟아져 내린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가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강서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 건물 지하 4층 바닥면이 작업 중이던 지하 5층으로 무너지면서 30대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구청 측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사법부가 요청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대학 현장 실사,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가 승인을 미루라고 했는데 지난 2일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변경안을 일부 공개한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2,000명 정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기자회견 전 진행된 세미나에서 항고심 신문 녹취록을 공유하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의대생 등 제3자의 원고 적복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 2심에서는 각하될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현택 의사협회장도 항소심을 언급하며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지난달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또 다른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10차 총회를 열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에 대비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혼자 여행을 간 30대 한국인 남성이 2주째 실종 상태입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대사관이 남성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한 실종 전단까지 올렸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간 30살 한국인 남성 김기훈 씨가 실종됐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실종 전단입니다. 키 178cm의 보통 체격, 팔에 문신이 있다며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 소재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분은 연락달라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인도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왔고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8일 오후엔 파리 19의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 파리 북쪽역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김 씨의 SNS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시물은 그 다음 날인 19일 해가 질 무렵에 에펠탑을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매일 꼬박꼬박 올라오던 게시물이 이 사진 이후 뚝 끊겼습니다. 머물던 숙소에서도 퇴실한 뒤였습니다. 가족들은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평생을 해외여행 다닌 사람인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카톡, 전화 다 해봤는데 아무런 다 연락이 없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너무 무섭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현지 경찰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 지역이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가인 것도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파리 지역은 루브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고. 외교부는 연락두절 소식을 접수한 직후부터 가족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시의 365 열린 어린이집 서비스.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그 수가 아직 턱없이 부족해 주말에는 예약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도 어린이집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 열린 어린이집 중 한 곳입니다. 만 1살 아이를 키우는 프리랜서 관악기 연주자 임윤경 씨도 악단 연습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아이를 이곳에 맡깁니다. 아이 좋아. 지금 양말 신고 가자 이제. 출산 후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지만 덕분에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연주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 때도 있고 저희 남편이 2교대 근무자여서 6개월에서 7세 이하의 취약점 영유아라면 평소 다니던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은 시간당 3,000원, 하루 5만 원입니다. 공연 장소가 바뀌면 가까운 곳을 고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일하는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그 근처에 있는 데를 미리 이제 찾아보고 맡기는 편이에요. 아기도 조금이라도 좀 같이 있다가 보내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해서. 안녕하세요. 토요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부부가 모두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365가 있다는 게 되게 좋고 이게 없었다면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덕분에 지난해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통틀어 13곳뿐인데다 교사당 아이 비율에 제한이 있어 한 곳당 3명에서 5명만 받다 보니 예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주말은 예약이 열리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클릭 전쟁입니다. 한 10분 정도 늦었을 때 엄청 식은땀 흘리고 심장 쿵쾅쿵쾅 거리면서 이제 예약 페이지를 들어가고 다른 365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찾아보고 인원을 증원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하반기까지 365 열린 어린이집을 2곳 더 늘리는 한편 주말 어린이집과 무상 야간 보육 시설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아이와 함께 공연장 방문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린이 관객들이 그림책을 벗어나 처음 접하는 공연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밤 엄마 아빠가 읽어주던 그림책. 책 속 주인공들이 눈앞에서 말을 건네고 안녕하세요. 문방구 할아버지예요. 노래까지 불러주면 늑대들만 살고 있는 늑대 아파트. 아이들의 눈망울엔 놀라움이 가득 차오릅니다. 평균 나이 6살, 올망졸망 모여 앉은 어린이 관객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 개구쟁이들이지만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재밌다. 노래가 너무 재밌었어요. 꼬마 관객들을 위한 짧은 공연이지만 들이는 정성은 성인 뮤지컬에 뒤지지 않습니다. 한 작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1년. 짧은 문장과 그림으로 구성된 그림책 세계를 1시간짜리 뮤지컬로 확장시키려면 상상력으로 여백을 촘촘히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페이지인데 저희 공연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 사이사이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연마다 15곡씩 창작되는 노래들은 인물의 말투와 분위기까지 모두 담아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곡가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집중 시간이 짧은 어린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무대가 25번까지 바뀌고 배우들은 끊임없이 관객과 눈을 맞춥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를 딱 쳐다볼 때 그 눈빛이 그러니까 배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역할로서 그렇게 믿고 바라볼. 지난해 아동 공연이 무대에 오른 횟수는 전체 공연의 20%.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찾는 가족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길 바라며 무슨 공연을 볼지를 생각하고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작자들은 오늘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MBC 뉴스 임수정입니다. 무게 50kg 이상까지도 자라는 동해 대문어. 최근 자원이 급격히 줄어 잡고 나서 바다로 되돌려보낼 정도인데요. 강원도는 포획 금지 기준을 크게 높이는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동해시 목포항 앞바다. 그물로 잡은 큼지막한 대문어를 다시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대문어 중에는 이렇게 무게가 40kg에 가깝고 길이가 2m가 넘는 개체도 있습니다. 요즘 대문어는 위판장에서 1kg당 3만 원 넘게 거래되다 보니 가격으로만 따져 100만 원이 넘을 듯한 대문어도 바다로 던져집니다. 어선 40여 척이 이틀 동안 잡은 300마리 가운데 10% 정도가 방류되는데 대부분 산란기를 맞아 알을 품은 암컷입니다. 대문어가 급격히 줄어들자 어민들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문어 자원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획량이 줄어 지난 2007년 5,1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들어 3,000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한 달에 200도 못 합니다. 잡는 사람들은 좀 잡는데 못 잡는 사람들은 영 구경도 못 하고. 서해나 남해에 주로 서식하는 참문어는 1kg만 넘어도 산란할 수 있지만 동해 대문어는 몸무게가 12kg 이상 성장해야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획 금지 기준은 600g이어서 산란하기도 전에 상당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업인의 남획도 문제여서 강원도가 포획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변 얕은 물가에서 장비를 이용해 대문어를 잡는 해루질이나 체험형 낚싯배에서 잡을 경우 대문어 산란기인 3월에서 5월 8kg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중국산 흑연을 배터리 소재로 사용한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보조금을 앞으로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2차 전지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IRA 보조금을 받으면서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망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산 소재를 제한해야 한다는 IRA 조항을 유예해 줄 것을 주장했던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정치, 군사 분야를 넘어 농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러시아의 밀 종자를 도입해 심었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리철만 북한 농업위원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의 회동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월 초 러시아가 넘겨준 밀 종자를 평양 등 여러 곳에 심었는데 이는 북한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종류를 확정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종자를 받아들여서 북한 내부에서 이제 재배를 해보고 북한 토양과의 이제 적합성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농업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2월과 4월 러시아를 방문해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농업 협력을 논의하면서 밀 재배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와의 공조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는데 실제 광범위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밀과 보리 농사를 대폭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북한 매체들은 잇따라 밀 재배를 독려하고 밀가루 음식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밀가루 음식 전시회에 우리는 이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여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밀 종자가 부족한 데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힌 탓에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대대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경우 전체 식량 생산량 451만 톤 가운데 밀 생산량은 6만 9천여 톤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보당 수확고라든지 질병에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품종 유지나 개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해서 품종이 저치를 못해요. 그런 만큼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의 물질적, 기술적 지원은 북한에게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올해 북한의 밀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평균 50%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에 보면은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논에서 녹색으로 뭔가가 자라고 있다는 거는 식생이 자란다는 거고요. 그 시기에 논에서 식생이 자란다는 거는 밀이나 보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식량난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밀 생산을 늘리며 식생활 소비 구조를 바꾼다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식량 작물의 절대량을 이제 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이미 그 경쟁력이 확인된 국가라서 만약에 러시아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북한은 최근 곳곳에 밀가루 가공 공장을 새로 짓거나 개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밀 생산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매진 행렬이 펼쳐졌는데요. 두산은 LG와의 잠실 라이벌전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인데다 두산과 LG의 라이벌전이 펼쳐지면서 잠실구장은 이틀 연속 23,750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양팀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두산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1회 강승호가 LG 선발 손주영의 변화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LG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회 신민재의 호수비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3대0으로 뒤진 5회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두산의 실책성 플레이를 틈타 오지환이 3루까지 내달렸고 이어진 신민재의 좌전 적시타와 김현수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 차로 따라 붙였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두산 불펜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이병헌을 시작으로 4명의 투수가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으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이병헌이 이틀 연속 9연승을 거둔 가운데 두산은 2연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와 대구구장도 매진 행렬에 가세한 가운데 올 시즌 프로야구 매진 경기 수는 52경기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축구에선 추가 시간만 되면 펄펄 나는 포항이 오늘도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고 선두를 달렸습니다. 포항과 전북의 시즌 첫 맞대결. 선두를 지키려는 포항과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전북. 모두 승리가 절실했지만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규 시간 90분에 추가 시간마저 다 지나간 포항의 마지막 공격 기회. 오베르단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김종우가 재차 밀어넣으며 극장골을 터뜨립니다. 또 한 번 극적인 승리를 거둔 포항은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서울과 울산이 맞붙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엔 52,600명의 관중이 몰려 K리그1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조현우의 엄청난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울산이 추가 시간 마틴 아담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5연승을 달리며 포항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도 전국에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도 정선이 30도를 넘겼고 서울도 28.5도까지 올랐는데요. 여름 같은 날씨 속에서도 미리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로 도심 곳곳이 붐볐습니다. 이제는 때 아닌 더위 대신 폭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봄철 폭우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시간 강우 강도가 20mm를 넘기겠고요.
또 모레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 제주 산지에는 한꺼번에 50mm씩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우량도 제주 산지에 가장 많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이 되겠고 남해안에도 100에서 150mm가량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100mm 이상, 그 밖에 내륙지방도 30에서 80mm가량이 되겠고요.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 대비로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이면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0도 안팎의 분포로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에야 그치겠지만 수요일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